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그 인구 1인 가구 사례 관리 실제는 여러분들 교재를 이렇게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78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를 보시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례 관리를 하고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그 과정마다 작성해야 될 어떤 그 서류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저희가 사례 관리 개요에 대해서 잠깐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두 번째 사례 개요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실제로는 이제 두 번째 과정이 접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죠. 아까도 잠깐 보았던 것처럼 이분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건강관리라든가 아니면 정신건강 등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셔서 실제 영영시 희망복지지원단 또 종합사회복지관 또 정신건강센터 이런 그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통합적인 어떤 사례관리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주는 아마도 제가 보았을 때 그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18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초기 상담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담당 사례관리자는 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실제 건강상의 문제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신체적 건강 회복 및 화장실 생활환경 개선 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어떤 욕구 사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또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바라고 있는 욕구 그 다음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들 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점검들을 하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 보시는 181페이지에 나오는 초기 상담지입니다. 보통 이제 인테이크 시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이제 상담 번호, 또 상담 일자, 그 다음에 상담자는 누가 했는지, 또 소속은 어디 있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두 번째가 상담 경로. 대상자가 요청한 건지, 뭐 통장이나 이웃 주민 등이든지, 보건소에서 한 건지, 사례 관리자가 직접 발굴하신 건지, 이러한 다양한 어떤 그 상담 경로에 대해서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뢰가 온 경우에는 또 의뢰된 기관에서의 그동안의 그 진행 과정에 대한 어떤 정보를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도움을 받는다거나 필요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자세한 부분들을 상담에 대한 경로를 기록을 하고 여기에서는 기타 지역 통합 사례 회의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았을 때 지역사회 그 행복지원센터에서 지역 통합 사례 회의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구나.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는 사례회의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두 번째가 이제 상담에 대한 유형입니다. 상담 유형도 보시면 지역사회 기관의 방문인지 가정 방문인지 또 직접 우리 찾아오신 건지 내방하신 건지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하신 건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체크함으로써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히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초기 상담지는 초기 사례관리 담당자께서 초기 상담을 하시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바로바로 상담하시면 동시에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서류 마감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진행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 유형까지가 기록을 하게 되면 이제 죄송합니다. 대상자 성명,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연락처, 뭐 혹시 집에 있는지 또는 직장인지 또 휴대전화는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인적사항들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구 유형에 대해서 다양한 유형의 가구 유형 중에서 여기는 이제 청장년 1인 가구에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가구들에 대한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특성들을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조사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가구인지 다문화 가구인지 장애인 가구에 체크가 되어 있네요. 또 이제 주거 유형 영구임대 주택이긴 합니다만 주거 유형이
어떤 부분들인지 임대주택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고요. 또 가족사항, 관계는 어떤지, 성명은 또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나 동거 여부, 장애가 있는지, 또 가구원들의 특성이나 직업 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상자가 생각하는 어떤 가구원들과의 어떤 욕구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실제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문제 원인은 무엇인지, 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현재 사례관리팀에 원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어떤 우선순위까지도 다 이렇게 기록을 아주 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 내용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다 기록을 해놓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초기 상담지에서 상담 내용을 좀 보면 처음에는 클라이언트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초기 면담 자체를 거부하였으나 안면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담당자와 함께 클라이언트가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화장실에 대한 생활 환경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점 등을 전달하자 초기 면접에 동의하였다. 초기 면접에서는 클라이언트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세상도 가족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 나를 이렇게 만든 놈, 뺑소니 운전자를 잡지는 못했지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련다라며 삶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강조한 반면에 화장실 생활 개선 외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 식사 준비 도움보다도 양념이나 주방기구가 이동하니 불편이 더 크다 하는 실제 생활에서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런 그 초기의 어떤 기록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클라이언트 욕구 중심 사정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사정이라는 것들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오셨죠. 전문 학사 과정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이제 지난 1학기에도 많은 과정들, 사회복지 과정들을 공부를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작은 부분들까지도 본인의 시각이 아닌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정 방법들을 어떤 이런 서류를 작성을 할 때도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경험들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문제를 좀 더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욕구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또 분명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의 주요 문제들, 또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들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결과 초기 상담자의 판정 의견들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장애인 복지,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 사회복지 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어떤 의견, 욕구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서 통합사례관리의 어떤 대상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례관리에 대한 대상 선정까지도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초기 상담을 통해서 이분은 지난번에도 잠깐 집중 상담, 집중 서비스 대상자인지 아니면 타기관의 그냥 보통의 그 유기관리 대상자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함으로써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결정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종합 의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상담에 대한 욕구 사정에 관한 부분들이나 기록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상호관계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클라이언트의 말을 그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표현 그대로를 적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주요 문제에 관한 부분들 아니면 상담 내용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의 말을 좀 그대로 표현 그대로를 좀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상담자 선생님께서 상담 과정에서 어떤 느낀 점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로서의 어떤 판단에 관한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상담자 종합 의견에서 이렇게 좀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 사정. 처음에 이제 사례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봤고요. 접수를 했고, 두 번째가 사정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 사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구 중심 사정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욕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클라이언트 욕구 중심 사정이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82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정사항에서 첫 번째가 이제 주거사항인데요. 영구임대 아파트에서의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로서의 공간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으나 화장실에 대한 불편들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또 주방 및 거실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물건이나 또는 식료품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그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또 기록을 잘 해놓으셨네요. 또 가족사항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초기 사정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가계도,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클라이언트와 관련을 맺고 계시는 클라이언트 쪽에 남성 쪽의 부모님들, 그 다음에 아내 쪽의 부모님들, 또 자녀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사망하신 분, 또 관계는 어떤지, 단절되었는지, 아니면 친밀한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가계도를 통해서 실제 클라이언트의 가족 구성원들, 또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이런 가계도를 통해서 사정 과정에서 확인을 하냐면, 실제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례관리 대상자,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 그 다음에 사회자원이 함께 어울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관리 과정을 통해서 사례관리의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전 시간에 5주차에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파악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또 클라이언트와 연계되어 있는 지역사회 자원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가계도,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게 되는 생태도,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필요하다라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표준 척도나 어떤 그 검사 기구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계도와 생태도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도에 있어서도 요양보호사 선생님, 그 다음에 동네 슈퍼 주인, 그 다음에 의료진, 또 사회복지사, 또 주민센터, 또 영영병원, 또 그 다음에 전 부인 및 아들에 대해서도 관계들은 어떤지, 밀접한지, 에너지 흐름들은 어느 관계를 통하고 있는지, 일방적인지, 양방향인지, 소원한 관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상세하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 대한 주변 환경들을 사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받게 되는 세 번째로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서비스 이력들을 한번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서비스 1호를 받고 있고, 현금급여로 장애수당,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를 받고 있고, 영구 임대아파트를 지원받고 있다. 또 감면 혜택으로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또 기초수급자 할인을 받는다. 그 다음에 주 2회가량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고 있으며, 인근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생필품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타인의 방문을 꺼리는 편이라 다른 서비스의 참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비스 이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구임대주택들, 우리나라 주택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나와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복지관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1인 가구의 특성상 이분이 이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일정 규모, 가구 규모가 500가구 이상이면 500가구 이하일 경우에는 작은 평수로 사회복지관들이 가나 다급에서 다급의 사회복지관이 지어지고 있고요. 그 관련 법이나 건축사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이 저소득 가정이 많이 모여 계시는 국민 임대주택 단지에 있음으로써 가족을 보호하고 영구임대 단지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청소년들, 생애주기별로 학령기 아이들, 또 청장년 아이들, 그 다음에
또 노년기 가족분들, 또 그 조선부모라든가 이런 어떤 가구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소득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바로 이러한 그 지역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도움들을 좀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또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이 좀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이력에 관한 부분들이 지나서 네 번째, 여러분들 교재 184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욕구 영역별 현상 및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욕구 영역이 건강에 관한 부분, 두 번째가 사회적 관계에 관한 부분, 세 번째가 생활 환경에 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면담을 통해서, 욕구 조사를 통해서 영역 현상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신체적인 건강 회복. 두 번째가 정신 건강을 좀 유지하는 것. 그래서 주요 현상으로 신체적 건강 회복으로는 빈혈로 의식을 좀 자주 잃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원인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원인들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이러한 욕구들 중에서 다양한 욕구 중에서 우선순위를 좀 갖춰서 어떤 문제를 좀 더 클라이언트의 욕구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어떤 그 선후 경중을 따져서 사례관리에서의 서비스를 실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나가는 것들도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신체적인 건강 회복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 1번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우선순위 두 번째가 생활 환경 개선이네요.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 장루장애에 맞지 않는 화장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욕구명은 생활 환경의 개선, 욕구 내용은 화장실 이용이 불편해요. 그래서 안전바 및 장루장애에 맞는 별도의 세척기가 없는 일반 화장실 구조로 인해서 장애인이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쳐주고 실제 클라이언트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로 좀 맞춰줘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선순위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기력, 우울, 의심 증상이 있는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사회적인 지지망을 마련해서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타인 그 지역사회에서 유대감,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지 체계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욕구 조사를 좀 한 부분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관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지지 또는 사회자원들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다섯 번째로 이루어졌네요. 여러분들 교재 186페이지 보시면 5번 사회적 지지 자원들이라고 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과 또 영구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가족 또는 이웃 또 친구들과 왕래가 없는 등 비공식적인 어떤 지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점으로 표현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욕구 사정에 있어서 여섯 번째가 바로 개인력 및 가족력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전부인은 관계가 어떤지, 또 현재 아들은 어떤지, 그 다음에 아까 가계도에 나와 있던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부모나 형제분들 관계들은 어떤지, 또 어떤 그 실제로 만약에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욕구를 해소하고자 할 때 어떤 도움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러한 그 사정 단계에서 상세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서 특히 가장 중요한 비공식적 자원이 바로 이제 가족 관계, 가족들, 친인척들, 가까이 계신 어떤 이웃들인데요. 이 이웃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이제 욕구 사정에 대한 종합 결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클라이언트 주거 사항은 어떤지, 가족 사항, 가계도나 생태도를 통해서 가족 사항은 어떤지, 또 받고 있는 서비스들은 어떤지, 서비스 이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욕구 영역별 현상과 원인,
그리고 또 우선순위는 어떻게 합의를 하고 있는지를 다 기록을 남겨놨고요. 또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지지 자원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개인력이라든가 가족력에 대해서도 다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욕구 사정에 대한 종합 결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7번째 여러분들 교재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욕구 사정의 종합 결과를 좀 보면 욕구 사정 결과 건강과 또 사회적인 관계, 또 생활 환경 개선의 욕구 영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위기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 관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된 우선순위별 문제는 빈혈의 의식을 자주 잃음, 두 번째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 세 번째 무기력 및 우울의심, 네 번째 타인과의 관계 단절로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했고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른 또 문제, 클라이언트 욕구를 해결해 주기의 방법으로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 자원들을 모두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활용을 할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계획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ISP, Individual Service Plan이라고 하는 거고, 개별 사회 서비스 계획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시는 네 번째 사례 관리 개입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초기 면접을 통해서 문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다양한 어떤 욕구들을 점검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그분이 사례 관리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아니면 일반 관리 대상이 될지, 위기 관리 대상이 될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했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통합 사례 관리 대상이라고 초기 면접 과정에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 과정을 거치게 된 거죠. 그래서 종합 사정의 욕구 사정의 결과로 사례 관리 개입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사정의 결과에서처럼 우선순위 1, 2, 3, 4 다양한 욕구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관한 개입 방법들을 바로 여기 사례관리 개입 계획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8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선순위 사례관리 개입 계획 우선순위 1, 2, 3, 4가 있고요. 욕구 및 문제는 아까 사정 단계에서 결정되었던 부분들이죠. 클라이언트와 합의했던 욕구 순위의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단기적인 문제인지 장기적인 문제인지. 그 다음에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들을 정하게 되는 거죠. 자, 목표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제가 오늘도 상담소에 이제 저희 직원분들하고 멘토 선생님들 사례관리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대개의 경우 이제 멘토 선생님들은 사회적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고요. 또 상담자 선생님들도 사회적 경험도 많고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지금 같은 과정이죠. 초기에 초기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개별 상담을 하든 뭐 집단 상담을 하든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사정 과정을 거치면 오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놓치기 쉬우신 게 선생님, 클라이언트님, 선생님의 문제는 A, B, C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가 정해줄 테니까 따라오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초기 상담과 초기 면접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이러이러한 거고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목표를 전문가 선생님이 정해줘 버리죠. 상담자 선생님이 정하세요. 아니면 멘토 선생님이 멘티 선생님과 초기 면접을 통해서 당신은 문제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세요. 따라오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던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인 클라이언트들이 판단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생각이 없다라거나 아니면 자기의 욕구를 분명히 표현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강점, 관점이나 다른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같이 공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판단을 하고 전문가들과 합의된 목표들을 만들고 전문가도 합의하고 상담사 선생님도 합의하고 클라이언트도 합의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우리 함께 뛰어요 라고 합의된 목표를 정했을 때 조금 더 발전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실제 사례관리 개입 계획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도 목표를 정할 때도 어떤 욕구 사정을 하고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강점,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최대한 활용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는 합의된 목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그런 합의된 목표를 정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목표를 정하고 단기 목표인지 장기 목표인지 이러한 어떤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어떤 목표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 또 실행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 과정과 모니터링 과정들을 거쳐서 점검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례 관리자가 서비스 실행 과정에서 목표 달성의 정도나 서비스나 자원의 적절성 여부,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 또 대상자의 욕구 및 환경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행 과정에서 또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사정을 통해서 어떤 그 실천 과정들에 대한 작은 변화들은 또 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피드백 또는 환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슈퍼비전 및 사례관리 회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통합사례관리 회의팀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례관리 담당자가 계시지만 실제 해당 서비스들은 다양한 기관이 모여서 함께 진행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행 과정마다 아니면 서비스 진행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변화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아니면 실제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그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 회의를 한다라거나 또는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 외부 솔루션 회의도 할 수 있겠죠. 또 실제 사례 관리자 선생님들이 또 아니면 실제 실천되고 있는 어떤 그 실행 과정의 서비스들이 정당하게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슈퍼비전 회의나 사례 관리 회의를 좀 정기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로 실제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92페이지에 7번 슈퍼비전 및 사례회의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평가 및 종결 과정. 그 다음에 평가 및 종결 과정에서 사례관리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거나 아니면 통합사례관리 회의 그 행복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통 서비스 제공을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러한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결이 되면 이 그 사례관리에 대한 어떤 평가 과정, 종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후에 예를 들어 6개월 또 1년 정도의 사후관리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 교재 194페이지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례관리 종결 심사서에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갔는지 또 단기 성과 목표, 장기 성과 목표, 또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의 의견, 또 종합 종결 심사 의견, 또 종합 심사 결과 또 종결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1인 가구에 대한 또 사례관리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이제 수업 시간만으로는 좀 어려우실 거고요. 실제 한번 이제 세심하게 개인적으로도 공부하시고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필요하면 이 과정들을 실제 이어지는 다른 과정들에서도 어떤 그 가족의 어떤 특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빼고 한다라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들은 큰 차이 없이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그 해당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특성들 또는 지역사회의 특성들 아니면 사회 변화에 따른 어떤 새롭게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어떤 특성들 그러한 문제를 이해하는 어떤 시각들을 좀 넓혀 나가신다라 그러면 충분히 사례관리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훈련된 사회복지사로서 자림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엔 9주차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분들, 사례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